안녕하세요. 충격실화 파일의 유피디입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영상은 각 범인들, 그들의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개인적인 행동 양식들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건 3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3가지 케이스 모두 한 삐뚤어진 인간 군상이 나와 자신의 잘못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고의로 타인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들로 실제 사건 당시 영상과 녹취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오늘 사건 모음집이 아닌 다음 새로운 사건 파일 때 정식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모음집 시작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스트롱빌 2022년 10월 31일 할로윈 날. I'm not even cool. I'm just one of those girls that can do a lot of drugs and not die. Yes. All right. All right. We'll know Mr. McDonald's been retained. Case goes to Detective Judge Nancy Margaret Russo. Judge Russo's staff will set that.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객관적인 영상과 자료들을 보시고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그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스트롱빌, 당시 15세였던 2004년 8월생 맥켄지 시릴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트롱빌 고등학교에서 나름 인싸 중에 인싸였다. 그녀는 매우 예쁜 외모로 또래 친구들 중에도 인기가 많았고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친구들 역시 매우 많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바로 얼마 뒤 한 학년 위였던 남학생 2003년생 도미닉 루소와 교제하기 시작하고 도미닉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2004년생 데비언 플래나건과도 친하게 된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도미닉은 아주 털털한 성격에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챙길 만큼 매우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데비안은 어릴 적 한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어 어릴 적부터 운동과 음악에 소질이 뛰어나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데비안과 도미닉의 꿈은 둘 모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 틱톡 계정을 만들어 여러 편 자신들의 노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그리고 맥켄지와 더불어 이 셋은 맥켄지와 도미닉이 교제한 이후부터 항상 같이 다녔고 일거수일투족 서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존재들이 되어간다. 물론 이 셋은 각자 서로의 집에 놀러가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서로의 가족들끼리도 모두 다 알고 지내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약 2년이 지나고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새벽 5시 클리브랜드 스트롱빌의 한 공장 지역, 당시 17세였던 맥켄지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남자친구 도미닉과 도미닉의 절친 데비안과 함께 새벽 약 1시쯤에 집에서 몰래 나와 한 공원에서 밤늦게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긴다. 셋은 많은 시간이 지나 새벽 5시가 넘은 직후에야 공원에 올 때 타고 왔던 맥켄지의 차 도요타 캠리를 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새벽 5시 30분 운전대를 잡은 맥켄지의 차 도요타 캠리가 스트롱빌에 있는 한 상업 창고가 많은 한 공장 지역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그리고 약 45분 후 새벽 6시 15분 한 창고의 콘크리트 벽면과 충돌한 완전 파손된 맥켄지 차량으로 첫 구급대원과 경찰 차량이 도착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세 아이들을 구출하지만 이미 두 아이, 도미닉과 데비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였고 기적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맥켄지만이 맥박이 아직 뛰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구급대에 실려 근처 시립병원으로 후송, 기나긴 수술 과정으로 들어간다. 2022년 10월 스트롱빌에 위치한 시립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긴 수술과 회복 과정 끝에 맥켄지는 생존하게 되고 2달 동안의 회복 기간 끝에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휠체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2022년 11월 스트롱빌의 검사 마이클 오말리는 그녀가 몰던 도요타 캠리의 주행 기록, CCTV, 사망자 도미닉과 데비안의 전화기를 포렌식한 결과 유일한 생존자 18세 맥켄지 시릴라가 이 다른 2명의 친구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검찰의 고의 차량 살인으로 그녀를 기소해 체포하게 한다. 2023년 4월 13일 맥켄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되고 체포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보석금 책정 청문회를 갖게 된다. Alright, we'll know Mr. McDonald's been retained. Case goes to docket of Judge Nancy Margaret Russo. Judge Russo's staff will set that. 2023년 8월 21일 오하이오 법원 맥켄지 사건의 마지막 판결날. 재판의 마지막 날 고의 차량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있던 맥켄지는 자신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전 약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졌고 자신도 그 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떠올려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의 변호인도 고의 차량 살인에 대한 혐의는 절대 성립될 수 없으며 그녀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고 정도는 인정하게 된다며 주장한다. 그리고 맥켄지의 엄마 나탈리 시릴라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POTS를 알았다고 증언한다. POTS, 즉 체위기립성 빅맥 증후군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1차적인 증상으로는 평소에도 머리가 어지럽고 심해지면 자주 실신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엄청 빨라지는 심장박동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엄마 나탈리는 POTS로 인해 자신의 딸인 맥켄지가 사고 직전에 POTS로 인해 실신을 했거나 차 안에서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며 판사에게 호소한다. That morning of the accident, she called. I got a phone call that there was a car accident. Okay, so we went to the hospital, and I didn't even know who was in the car. The names had not been confirmed yet, and I'm gonna cry because I missed Dom so much. We loved him so much. So I called Dom, like over and over again, praying that he was gonna answer the phone, and he didn't answer the phone. So then I tried to call his mom, and she didn't answer the phone either. And I still didn't know who was in the car. I didn't even know if she was aliv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So then we were in the waiting room. And then his mom she did call me. So I answered the phone and I was like, oh my God, like, I don't even know who was in the car. Like, what's happening? Was that Dom? And she said, what do you mean? My son is dead. And I was like, I'm so sorry. And then she said something like, and now I have to wait until your kid's out of the hospital. And then I didn't hear the rest. I was like, we loved him so much. And I hung up the phone. I did not talk about social media. I didn't even know what was going on yet. Okay? So then, that was it. 이런 여러 맥켄지를 변호하는 의견에 마치 반박하듯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러 주장들도 많은 부분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오하이오주 검사 마이클은 그녀가 사고 당일 운전대를 잡았던 도요타 캠리 차량의 분석 결과에 대해 언급한다. 완전 파손된 차량 안에서 도출된 결과값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날 운전대를 잡았던 맥켄지가 그날 새벽 5시 27분경 알라메다 드라이브로 들어서자마자 사망자 2명과 자신이 타고 있었던 차량의 속도를 약 100마일, 시속 160km까지 단 4-5초 만에 속도를 내더니 한 공장 지역의 콘크리트 벽으로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말 그대로 차 안에 있었던 누군가 고의적으로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충돌 후에도 자동차 기록상으로는 약 3초간 가속 페달이 계속해서 눌러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들과 더불어 검사 마이클은 맥켄지 그녀와 교제 중이었던 도미닉 루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 둘이 약 2년 반 동안 사귀는 관계 안에서 맥켄지의 지나친 통제나 폭력적인 언사로 남자친구인 도미닉은 몇 번이나 헤어지려 시도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런 둘만의 사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는 도미닉의 형의 목격 진술로 팩트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실제 사고 2주 전부터는 도미닉 핸드폰으로 맥켄지는 우리가 정말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날로 바로 차를 이용해 자살을 할 거라는 협박 메시지도 보낸 것이 확인되고
심지어 도미닉이 직접 그의 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맥켄지 그녀가 자신의 열쇠로 루소의 차를 모두 다 긁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짤막한 비디오 클립도 발견된다. Threatening to key my car, threatening to break I the will door. key your car and you do not let me in the house. You're going to key my car if I don't If you don't let me in the house, yes. 또한 검사는 맥켄지의 핸드폰 기지국 기록에 사건 일주일 전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 지역에 미리 그녀가 자신의 차로 사전조사를 해갔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맥켄지의 변호인 맥도넬은 그저 그녀가 자신의 차로 그 알레메다 도로 근처를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기에 단지 지나쳐 간 것뿐이라며 변론하며 이 점이 그녀가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검사가 주장한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록에도 반박을 하는데 기록에는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기 약 1, 2초 전에 브레이크를 누른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핸들이 약 15도로 튼 기록이 나온 점을 강력하게 어필한다. 변호인 맥도넬은 이 핸들이 15도로 꺾인 것은 충돌 직전 무엇인가 차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 어떠한 일이 그녀가 겪고 있었던 POTS에 관한 것인지 그 세 명의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차 안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였던 맥켄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자리만 제대로 작동했던 에어백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옆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도미닉 부분에는 차량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그가 사망한 것이 맥켄지의 탓으로 보기에 힘든 점 중 하나라며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하나, 사건 몇 주 전 그녀가 도미닉에게 자신의 열쇠로 도미닉의 차를 긁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연인과 서로 사랑 싸움을 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열쇠로 상대방의 차를 긁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당신을 실제로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느낄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확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주장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사건 직후 맥켄지가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는 맥켄지 그녀가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들을 죽였기에 나도 죽고 싶다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며 이 호소한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며 검사 마이클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 맥도넬은 그 말 뜻은 그저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하소연일 뿐 사건의 고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주장한다. Mackenzie, you don't have to speak if you don't want to. It's up to you. Okay? Well, you can sit if it's more comfortable, whatever's better for you. The families of Don and Davia, I'm so deeply sorry. I hope one day you can see I would never let this happen or do it on purpose. I wish I could remember what happened. I'm just so sorry. I'm heartbroken. I love Don and Davia. And we were all friends and Don was my soulmate. I wish I could take all your pain away, and I'm so sorry. And to my family, thank you for the support and all the love you guys give. Thank you for fighting with me. I love you all so much. Alright, I'm done. Thank you. 결국 오하이오주 판사 낸시 마가렌 루소는 2건의 고의 차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맥켄지에게 15년 후 가석방이 적용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녀에게 최악 중의 최악은 아니었던 것이 2건의 살인사건, 즉 도미닉과 데비안의 살인들을 각각 도합해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고 두 혐의 모두 하나로 묶어 동시에 진행되는 형량을 받아 약 15년 정도만 형을 살게 되면 어느 정도 가석방 심사로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기에 최악은 피했다고 봐야 한다. 과연 이 사건은 실제 판사가 결론 내린 실제 맥켄지가 계획한 고의 차량 살인죄인가 아니면 그녀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봐야 할까? 비하인드 스토리 전 UPD는 미국의 한 정신분석학자가 쓴 칼럼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첫째, 맥켄지가 실제 유죄라면 그녀 자신에게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동일시해서 일으킨 사고일 수 있는 점. 둘째, 실제 그녀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검토 필요. 셋째, 그녀가 사람을 객체화, 즉 물관화시켜 바라보는 점이 있는지. 이런 점은 소유욕과도 연결되는데 그녀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를 대했는지 살펴볼 필요. 넷째, 그녀가 결과를 현실적으로 풀어볼 생각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은지 확인해 볼 필요. 다섯째, 그녀가 과연 실제 나르시시스트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사 필요. 여섯째, 그녀가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녀가 미리 사건을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들이 그녀가 계획성과 충동성 두 가지 모순점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 7번째,
그녀 내면에 과거로부터 축적되었던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 관계의 회복성에 심한 타격을 받아 이런 비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 과연 맥켄지 시릴라는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실제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은 무고한 어린 여학생인가, 아니면 철저히 계산해 자살 살인을 계획한 영악한 살인마인가. 비하인드 스토리. 사건 직후 자동차의 운전 기록과 기계 결함을 조사한 연구소는 당일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을 즈음 맥켄지는 담당 형사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얼마나 정지가 될 것인가 물어본다. 실제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어도 10년 안으로는 다시 딸 수 있겠죠? 라며 반문한 기록이 나온다. 사고 직후 맥켄지의 주머니 안에는 환각성 마약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맥켄지, 그녀는 친구 도미니카 데비안이 사망한 직후 약 3개월간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녀가 살인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던 당시였다. 병원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꿈이라고 했던 배우 일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엄마와 함께 LA에 위치한 한 배우 에이전시와 실제 인스타그램으로 컨택했던 점이 밝혀진다. 검사는 이런 사실들이 맥켄지 그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쳐준다라며 주장한다. 그리고 퇴원 직후 그녀는 2022년 할로윈을 기념해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며 틱톡 영상을 남긴다. These are on Halloween of last year, so these would be post-crash, just before she was charged in November. 하지만 맥켄지의 엄마의 변론은 달랐다. Halloween, for 3 months after the accident, she would only wear his clothes. She would only eat the snacks he ate. She would only listen to the music he wrote, okay? She was laying in bed for 3 months crying. There was a shrine of him next to her with photos and things that he liked, and this flower that lights up that he got her because he wanted it to be fresh and alive forever. It's like a little Beauty and the Beast flower. Okay, she's got this shrine of him next to her. So she was crying for 3 months. So her friends asked if she wanted to go out trick-or-treating. It was a Halloween, and it was at OU. And she didn't even want to go. She said, I don't know, should I go? She couldn't even walk yet, barely. So I told her, I said, baby, please go. It's Halloween. You've been laying for 3 months crying, only listening to his music. Please go have just a moment of fun. A moment of fun. So we told her to go. My husband drove her. I brought her back home. She just needed a second of fun from losing her whole world. Her whole world. So that was us. We told her to go. And that concert she went to with Dom's cousin, Abby, they picked her up. They brought her there. That was Dom, Mackenzie and Dom and Abby all decided to go to this concert together while they were in the hospital. That was for Dom. Everything she did after the accident was either in honor of him, to be close to him, or just to be by him any way that she can. She's like devastated and tragic. He was the air that she breathes, okay? And they went with his cousin. We spent all kinds of time with him after the accident. July 31st, 2022. I called Mackenzie's mother, hysterical with the loss of my son and Davion. I knew Mackenzie was in the hospital, and the first statement said to me was, oh, please don't listen to what everyone's saying on Facebook. Yeah, my son is dead, his friend is dead, and I'm checking on yours. Yet social media is what's important. Social media has made a game out of the life of Mackenzie and is making a game out of this heart-wrenching tragedy. No one can imagine the pain of losing a child unless they have lost one themselves. The pain is forevermore. Time does not heal this wound.
Mackenzie, going to prison because you did this. Be thankful that you're still alive and have a future, whatever that may be. Dom and Davion were robbed of their futures, their hopes, and their dreams. Mackenzie showed no mercy on Dominic, nor did she on Davion. Only God at this time can have mercy on her soul. Thank you. Davion was adopted with his sisters from foster care. They are biological siblings. We are honored to be chosen, or to have been chosen, to be their parents. They're forever family. I am devastated by the loss of Davion. The world lost a truly special man. My girls lost their best friend, their protector, the one and only trusted family that has been by their side from day one. This alone, or he alone, understands the pain and loss that they have gone through and was always there for them. This fact alone breaks my heart for my girls, for my family. So many dreams shattered, a future stolen. We will never get to see the amazing man that he was surely to become. I pray daily for strength and perseverance for myself and for my family. I also pray that Mackenzie will find true remorse in her heart and true repentance. We thank all of those that worked so hard to help us bring justice for our son. We are forever thankful. Davion, we miss you terribly, but as Christians, we grieve with hope. We will make sure your memory lives on, and we ache for the day that we are united again in eternity. Thank you. Nothing said or done here today can describe the loss or repair our lives after this tragedy. Kenzie's statement in the hospital to Detective Azu, "Can't you just take my license away for 10 years or something?" That statement is Mackenzie Shirilla. The most selfish person I know. Ironically, Dom was the most selfless person I know. Mackenzie Shirilla murdered Dom and Davion in cold blood and had already moved on. Kenzie killed Dom over the thought of losing him, and she made Davion collateral damage. She was driving, going to concerts, and dressing up for Halloween, no thoughts of the families and lives that she had destroyed. As I said, Dom read a book every day. He started 2 companies. He recorded his own music, as well as recording music with myself and with friends. Dom helped anyone who ever needed a hand. He was an inspiration to everyone who had the honor of meeting Dominic. We love you, Dom. We love you, Davion. And God bless the both of you. Thank you so much. That Mackenzie will not be out in 15 years. So she's sentenced on count 2, the murder of Davion Flanagan, 15 years to life. She's sentenced on count 1, the murder of Dominic Russo, 15 years to life, to be served concurrent to each other with credit for time served. I'll waive fines, fees. I'm not even cool. I'm just one of those girls that can do a lot of drugs and not di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2018년 10월 미국 유타. I've been blackmailed for money. Let me go ahead and get you over University of Police. I'll probably take the case then. Just one sec. I've talked to them already, but I just wanted to call you as well. Usually we just take it where you live, and then that agency does a case. Yeah, I was just concerned because I wasn't sure how long they were going to take. Okay, let me get you up to them and so I can see what's going on with it. Just one moment. Do you know when an arrest would be made? You can talk to an officer if you want. I can arrange that if you want that. Okay. Yeah, that sounds good. 그렇게 로렌은 경찰에 약 20번의 도움을 요청한 뒤 그녀의 담당 형사와 통화 후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숙사로 돌아간다.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유타 스테이트 레코드 커미티에서 발급한 로렌 매클러스키 사건의 보고서를 직접 입수해 분석하였고 ESPN 방송의 리슨을 참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작하다 중간중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혼자 욱하며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는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로렌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2018년 9월 1일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1997년 2월생 로렌 매클러스키는 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알렉스와 함께 오랜만에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플러팅을 한다. 하지만 로렌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거절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폰번호를 묻는다. 그 순간 그 클럽 바운서였던 키 크고 근육질의 한 남성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고 로렌에게 미소를 지어보낸다. 그 일로 친해진 로렌과 바운서 28세 션은 서로 폰번호를 주고받고 급속도로 친해진다. 로렌은 클럽 근처에 위치해 있던 유타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녀는 유타대학 육상선수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2008년 그녀 나이 10살 때 전미 주니어 높이뛰기 대회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육상 유망주였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따뜻하고 항상 타인에게 자상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육상 종목에서는 엄청난 열정 있는 선수로 알려져 미 중서부 육상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녀 역시 운동선수였기에 근육질의 남자다운 남성을 선호했던 로렌은 클럽에서 만난 션이 딱 자신의 타입이었다. 2018년 당시 28세였던 션 역시 근처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한 후 그녀에게 엄청난 구애를 한다. 매일 꽃을 들고 유타 대학 그녀의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며 헌신적으로 어필한 션. 드디어 처음 만난 지 2주 만에 그 둘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다. 10월 1일 로렌과 션이 서로 교제한 지 약 2주 후 로렌은 션의 너무 강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스토킹 수준의 집착에 지치기 시작한다. 로렌의 친구였던 다이아몬드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로렌의 표정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그녀의 폰을 끊임없이 확인. 남자친구 션이 하루하루 외출할 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으라고 명령. 항상 누구와 같이 있는지 사진으로 찍어보내라며 재촉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일 로렌은 자신의 남자친구 션의 자동차에서 그의 진짜 리얼 아이디를 발견하는데 그 아이디에는 지금까지 자신과 데이트했던 션의 이름과 나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같은 션의 얼굴이었다. 이 점이 갑자기 소름 끼치기 시작한 로렌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 다이아몬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이아몬드는 조심스럽게 학교 안 학생 치안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이 같은 사실과 션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들을 이메일로 알린다. 3일 후 10월 5일 짧은 가을방학을 맞은 로렌은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로렌은 자신과 만나고 있는 션의 본명과 나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션의 진짜 본명은 멜빈 로랜드. 그의 나이는 81년생, 그 당시 무려 37살이었고 약 10살의 나이를 속이며 그녀와 만남을 가졌던 것이었다. 그의 본명을 알게 된 로렌과 로렌의 친구들은 멜빈의 과거를 알기 위해 구글 검색으로 그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그가 유타주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을 발견하고 기겁한다. 4일 후 10월 9일 로렌은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션, 아니 멜빈에게 리얼 아이디를 본 것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에 그의 성범죄자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한다. 멜빈은 자신이 절대 속일 생각은 없었고 로렌에게 당신이 본 리얼 아이디는 자신의 취직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것일 뿐 그 아이디에 적혀있는 이름과 나이는 사실이 아니라 변명한다. 너무나 뻔한 변명과 그의 집착에 로렌은 멜빈에게 정식으로 이별을 고한다. 10월 10일 사실 차가 없었던 멜빈은 평소 때 로렌의 차를 가끔씩 빌려 타곤 했는데 헤어짐을 고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차를 돌려주지 않고 그녀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로렌의 엄마는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멜빈의 행동들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져 처음으로 딸의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멜빈을 경찰에 신고한다. University Police Security, how can I help you? Hi, I would like to request some help for my daughter, who's a student at University of Utah, and she started dating this guy there who's like a bad person. Okay. And she found out he's a bad person, and she broke up with him, and he has her car. If he was lying to her,
Okay. And he's actually a sexual offender. I don't want her to go there by herself and have like something bad happen to her. 그리고 하루 있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멜빈은 그제서야 바로 로렌의 차를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조건은 딱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는 것이었고, 로렌은 다시 그와 만나 차를 돌려받는다. 이틀 후 10월 12일, 이별을 고한 직후부터 로렌은 신상을 알 수 없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주로 자신들은 멜빈의 친구들인데 지금 멜빈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안 좋은 사고가 났거나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들이었고, 지금 당장 멜빈을 위해 전화 한 통화나 짧은 만남을 가져서 그를 보러 오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I've been getting these texts about from these numbers of different people. They were saying that he was in the hospital and then saying that that he passed away. But then I got a text from him and he seems to be alive. I got a text about, asking if I wanted to go to his funeral. And I think they're trying to lure me somewhere. 다음날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57분. 로렌은 그 번호들을 모두 차단하지만 아침에 또 다른 번호로 갑자기 자신이 말하는 벤모 어카운트로 첨부를 보내지 않을 시에 로렌, 당신과 전 남자친구 멜빈과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너의 모든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즉시 멜빈에게 전화해 혹시 이 메시지들과의 연관성이 있냐고 묻지만 그 역시 자신도 지금 똑같은 협박 메일들을 받고 있다며 만나서 같이 상의하자는 대답만 해온다. So I'm dealing with a situation where I'm being blackmailed for money. A photo of me and my ex. They're threatening to send it out to everyone. 약 2시간 후 오전 11시 16분. 로렌과 친구 알렉스는 캠퍼스 경찰국으로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캠퍼스 경찰국에는 일반 캠퍼스 신입 경찰이었던 미구엘만 상주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듣고 처음에는 흔한 이별 싸움이나 가벼운 보이스피싱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녀와 그녀 친구 알렉스는 전남친 멜빈이 이 착취 사건에 강력히 연관이 돼 있을 거라며 직접 성범죄자 포탈에 올라가 있는 글을 신입 경찰 미구엘에게 보여주며 어필한다. 하지만 순경 미구엘은 지금 현재 사건을 담당할 담당 형사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건의 업데이트에 경과를 알려주겠다며 돌려보낸다. 그리고 로렌과 친구 알렉스는 그저 신고서만 작성하고 경찰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 8년차 경력의 카일라 형사에게 배정되게 되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었기에 카일라 형사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추후에 진술하고 캠퍼스 경찰국 누구도 그날 전남친 멜빈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로렌은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듯이 경찰서로 나온 직후 익명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시 엄청난 양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들을 받기 시작한다. 약 6시간 후 오후 5시 45분. 이에 참다 못해 로렌은 캠퍼스 경찰국이 아닌 이번에는 유타 솔트레이크 경찰국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다. 신고한 후 멜빈의 개인 번호도 경찰에게 알려준다. I've been blackmailed for money. Let me go ahead and get you over University Police. I'll probably take the case then. Just one sec. I've talked to them already, but I just wanted to call you as well. Usually we just take it where you live, and then that agency does a case. Yeah, I was just concerned because I wasn't sure how long they were going to take. Okay, let me get you up to them so they can see what's going on with it. Just one moment. Do you know when an arrest would be made? You can talk to an officer if you want. I can arrange that if you want that. Okay. Yeah, that sounds good. 그리고 솔트레이크 경찰은 다시 캠퍼스 경찰에게 말하면 더욱 쉽게 해결될 거라 말하지만 로렌은 소극적인 태도의 캠퍼스 경찰을 못 믿어온 나머지 직접 솔트레이크 경찰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경찰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이제 로렌은 캠퍼스 경찰이 되었든 솔트레이크 경찰이 되었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에 경찰의 모든 통제하에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확히 6일 후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16분 누군가 코믹북 캐릭터인 데드풀 복장을 입은 채 로렌의 기숙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한다. 그의 오른쪽 손에는 검은 봉지에 어떤 물체가 들려 있었다. 4시 2분 잠시 도서관에 갔다 기숙사 서쪽 문으로 돌아오는 로렌이 카메라에 잡힌다. 4시 3분 데드풀 복장의 한 남성이 기숙사 북쪽 문에서 어슬렁거린 것이 포착된다.
4시 48분 로렌은 6일 동안 캠퍼스 경찰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에 불안해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국으로 항의 전화를 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너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알고 있다며 더욱 악랄하게 다른 협박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진술한다. I'm worried because I've been working with the campus police at the U. And last Saturday I reported and I haven't gotten an update. Okay. But someone contacted me today, someone who was harassed, and said that they know everything about the police. Okay. So you already spoke to the campus police? Yes, and they haven't updated or done anything. What prompted you to call Salt Lake City Police? Well, I thought it was weird that there are people who know about the entire case and the harassers seem to know about it more than me. And I'm concerned there might be an insider who's letting them know about the case. Okay. So with because I haven't gotten updates. Yeah. And it's been a week. Okay. With something like that, you would want to contact the campus police back and ask to speak to your detective. 참고로 추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때까지도 캠퍼스 경찰국은 6일 전에 신고했던 로렌의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마침내 10분 후 오후 5시에 로렌은 약 6일 만에 담당 형사 카일라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담당 형사 카일라는 그녀와의 통화 중에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고 바빴기에 로렌 너의 사건을 체크할 수 없었다며 사과한다며 지금부터 제대로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하겠다고 변명한다. 로렌은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자신이 경찰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약간 경찰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날 오후 7시 25분 그녀는 그리고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온다. I remember her saying, hopefully in a few years when I'm in a better place and married to someone else, we can look back on this and laugh. 3일 후 월요일 10월 22일 새벽 6시 6분 멜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의 이웃의 차였던 실버 뷰익을 빌려서 로렌의 기숙사로 향한다. 새벽 6시 26분 멜빈이 다시 그녀의 기숙사 입구 쪽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로렌은 이날 아침 캠퍼스 경찰에게 캠퍼스 경찰국으로 와달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보통 경찰들이 잘 쓰지 않는 어설픈 이유와 영어 철자가 틀려있는 것을 보고 이 메시지는 분명 경찰관이 보낸 것이 아닐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과 함께 학교 경찰국 소속이었던 미구엘 순경에게 다시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아침 9시 11분에서 9시 13분 사이 로렌은 캠퍼스 경찰국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향한다. 그리고 미구엘 순경은 그녀에게 그 번호는 캠퍼스 경찰국 번호가 아니어서 그저 무시하면 된다고만 조언한다. 따로 그 이외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9시 45분에서 10시 7분 사이 10시 16분 불과 몇 분 전에 로렌이 찾았던 캠퍼스 경찰국이 있는 캠퍼스 내부에서 멜빈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오후 1시 37분 로렌의 기숙사 내에서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된다. 그의 오른손에는 며칠 전 데드풀 복장을 한 남성이 들고 있던 같은 봉지에 쌓여있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 오후 2시 25분 기숙사 다른 학생들이 그가 학교 내 학생인 줄 알고 여러 번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포착된다. 6시간 후 오후 8시 10분 마침내 멜빈은 로렌의 기숙사에서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이 시간은 동시에 로렌의 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And she was talking to Lauren on the speakerphone. So I could hear their conversation. It was very lively, very happy. Lauren was looking forward to things. She was proud that she was making progress on a assignment that was not due for a few days. So it was a wonderful conversation. 8시 19분 로렌이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가는 중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와의 대화 중 갑자기 누군가 끼어드는 소리가 나고 그녀는 안 돼, 안 돼, 안 돼 를 외치며 폰을 떨어뜨리며 대화에서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로렌의 아버지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Hi, my daughter Lauren McCloskey was talking to her mom, and then she just started saying,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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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it sounded like someone might have been grabbing her or something. All right. And you said she was walking to her car from what building? From the GC, which is the Gardner Commons. Oh, someone's talking on her phone. Hello. Oh, okay. Could you just stay there?
I think she was mugged. I'm trying to get a good location. All right, where is that backpack out? Can you get a location for me? University Police. Hi, I just found a whole bunch of stuff spread out all over the ground and a phone that had an active call. I picked it up. Okay. This woman says... Yes, I was just on the phone with her parents. Okay. I'm having officers responding up that way. He had a boyfriend who was possibly making threats with a south bit of power in the parking lot. It's looking like this might be kidnapping. 1시간 30분 후 밤 9시 56분 유타 학교 캠퍼스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며 캠퍼스 전체에 경고 알람 메시지가 울린다. 밤 10시 10분 로렌이 사라진 지 2시간 후에 비로소 멜빈의 프로필이 유타 전체에 뿌려지고 그의 지명수배가 들어간다. 추후에 이 비극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 잘 서술되어 있었던 경찰의 사건 경위서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밤 8시 10분에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로렌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기숙사 서쪽 현관에 다다랐고 그 몇 발자국 뒤에 몰래 숨어있던 멜빈은 그녀가 키카드로 기숙사 문을 열려고 하자마자 그녀의 앞으로 나타나 그녀의 목과 몸통을 잡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협박하며 그의 차가 파킹되어 있던 곳까지 끌고 간다. 이때 시간이 8시 18분 그리고 그 안에서 약 1분 만에 바로 7발의 총을 발사해 그녀를 살해한다. 그때 시간은 오후 8시 20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1분 후 8시 21분 멜빈은 자신의 차에서 나와 남쪽 방향으로 걸어 기차 정거장까지 도주한다. 그리고 그 정거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현대 소나타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그리고 약 4시간 후 새벽 1시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 중인 멜빈의 뉴스가 TV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도망자 멜빈은 그 교회의 한 방에서 홀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한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로렌의 수많은 구호 요청에도 끝내 그녀의 이야기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건에 숨어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이런 비참한 결말이 났던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인 멜빈 로랜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981년 5월 12일 뉴욕 브루클린 태생으로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져 2세 때 콜로라도주의 한 노부부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5세가 되던 해 양부모 모두는 사망하게 되죠. 양부모 사망 후 그는 양부모의 친척에게 맡겨져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비록 그는 어릴 적 전과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 내 문제아 관리반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게 학교 내에 여러 사고를 친 후 그가 20살이 되던 해 유타로 이사를 오게 되고 유타에서 여러 파트타임 잡으로 돈을 번 후 22살이 되던 2003년 말부터 실제로 유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2학기 신청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 받았던 학교 학생증의 아이디를 훗날 로렌이 발견하게 돼 모든 일이 발각된 것이고요. 하지만 그가 로렌과 사귈 때 자신이 유타 대학 풋볼 선수이기도 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다니던 2003년 9월 그는 2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되는데 최종 2004년 7월에 유죄로 확정, 최대 15년형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는 온라인상으로 만난 17세의 어린 여학생과 약 15일 동안 사귀게 되는데 그때 역시 그는 나이와 이름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날을 기다려 그녀의 집에서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 일로 그 여학생은 피해 당일 경찰서로 바로 가 신고, 자신이 피해당한 몸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던 도중 또 이 사건 이틀 후 멜빈은 또 다른 성범죄를 준비하게 되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15세의 한 여학생인 척 가장하고 이번에는 15세의 남학생을 꼬신 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몰래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한 것이 경찰에 발각됩니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그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그저 어리고 로렌과 같은 젊은 타겟을 노리는 성범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건의 성범죄 혐의로 그는 총 15년형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는 15년형 모두를 살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살짝 분노를 유발할 수 있게 이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8년 동안 형을 살던 중 유타주 가석방 심의위원회에서 멜빈의 인터뷰. So I'd like you to give me kind of a idea of what we're looking at victim-wise. Does that include the women I dated in college or just women that you felt you took advantage of? I would say every female that I came across dating or met on the internet, I'd say
every woman I've met or that came across, that I used my manipulation tactics to get what I wanted. Mm-hmm. So How many did you out and out rape, like the one young lady? Like, well, not like that, but me being a womanizer, you know, I use other tactics to get what I wanted with them. I'd say some similar, so I'd say two. Two others? But I see it in general just how I manipulated and used women in And general. how many women in general did you convince to have sex with you by manipulation? I got locked up at 22, and my sexual experience, I'd say about 50. Okay. 그는 가석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성범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어떤 한 전략으로 약 50명의 다른 여성들과 길고 짧은 성관계를 지속해왔고 다른 2명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석방위원회에서는 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석방으로 이듬해 7월 출소시킵니다. 이것은 약 8년 만에 출소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3개월 후 2012년 10월 성폭력, 성교육 예방 교육 이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의 폰에 포르노가 다시 발견이 되는데, 이 점이 그의 가석방 정책에 위반되었기에 재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년 후 2013년 그는 가증스러운 여러 번 회개했다는 진술과 후회한다는 인터뷰를 남기고 또 가석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타의 한 도시에서 어떤 여성 피해자의 혼외자를 갖기도 합니다. 그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은 그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2016년 2월 가석방 중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와 여러 차례 데이팅 어플을 접속한 기록이 다시 경관에게 발견되어 두 번째 재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2018년 4월 17일 그는 마지막 세 번째 가석방에 또 성공합니다. It is rather disconcerting, the comment that he made that he did not wish to parole again, and if an agent were to come conduct a field visit, he might become violent. Mr. Rowland expressed to me that he was mad at the time, and that he was just making that statement and that he didn't mean it. 그리고 세 번째 가석방에 성공한 멜빈은 클럽 바운서와 한 회사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되는데, 그해 9월 바로 클럽에서 로렌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후에 멜빈과 로렌의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멜빈은 처음부터 로렌을 성적인 목적으로 클럽에서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와의 교제에 성공한 그는 그녀의 안팎으로 여러 집착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수히 많은 협박 메일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도 멜빈 그 혼자가 모두 꾸민 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로렌이 처음 캠퍼스 경찰서로 가 신고한 것, 유타주 경찰에게 신고한 것 모두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점은 그가 로렌과 사귈 때 로렌이 자신의 핸드폰에 로렌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몰래 알게 된 비번으로 그녀의 이메일로 그녀 모르게 접속해서 계속해서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멜빈이 그녀를 살해 후 대학 근처 한 정거장에서 신상을 알 수 없는 한 현대 소나타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그 차의 주인은 그 전날 데이팅 앱으로 만난 한 흑인 여성의 차량으로 밝혀졌고, 그들은 그 소나타 차를 타고 저녁을 먹고 새벽까지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멜빈은 그녀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향했다며 그날 데이트했던 여성이 진술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돌아간 후 그녀는 TV에서 그의 지명수배 영상을 보게 되고, 나이와 이름이 달랐지만 얼굴이 같은 그가 뭔가 수상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비하인드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후에 멜빈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유타 캠퍼스 근처에 있던 한 보안회사에서 그의 두 동료들이 멜빈이 로렌을 살해했던 총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확인된다며 경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동료들은 그 당시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 진술들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 진술 혐의로 기소당해 그 직장에서 바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무수히 많은 도움 요청에도 아무 일이 아닌 양 지나친 몇몇의 경찰관들의 사건 이후에 대해 알아보죠. We weren't 100% sure that it was him. Lauren didn't think it was him. She kept saying it was Roland's friends, an unknown, or possibly Roland.
Why didn't somebody at that point just go interview Melvin Rowland? Because we were not sure if it was him. But why not ask him? That's good. That's where I needed more experience on these type of cases, doing follow-ups, but we were trained as first line officers to document everything and pass it over to the detective. They wanted detectives to do the follow-up. You gave a very long pause when I asked you about contacting him. I mean, sitting here today, what do you wish you had done? Contact him or told someone to. When I had dispatch run his criminal history, that's where I saw that he had convictions. 로렌이 살해당한 후에도 별다른 징계나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던 유타 대학 캠퍼스 경찰국은 유타 대학 총장의 성명과 같이 자신들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이라며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 2년 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미구엘 순경이 로렌에게 증거물로서 처음 받았던 그녀의 피해당하고 있다던 범인 멜빈과의 부적절하고 비밀스러운 사진을 다른 2명의 경관들과 그 사진을 공유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녀의 살해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아닌 피해자 증거물을 공유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구엘 순경은 바로 해고 그의 상관 유타대학 경찰국 국장이었던 리까지 사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미구엘은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재취임한 사실도 밝혀지죠. 그리고 그녀의 진짜 담당 형사였던 그녀가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한 6일 만에 전화해서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다던 카일라 형사는 현재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유타에서 현직 수사관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타 대학교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로렌이 처음 자신의 친구이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다이아몬드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고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상관에게 학교 폭력이자 스토킹으로 사고 초기에 신고하였을 때 무책임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유타 대학, 그리고 캠퍼스 기숙사 내에 아무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학교 기숙사 내로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이었던 멜빈이 활보할 수 있었던 문제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유타 대학. 2018년 그녀가 살해당한 직후 유타 대학 총장 루스 와킨스는 한 통의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성명을 로렌의 부모들과 언론을 경악해 합니다. This report does not offer us a reason to believe that this tragedy could have been prevented, but instead... I was shocked that she would say that. I just felt sick to my stomach. 한마디로 총장 루스는 이 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모두 사건 조사를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게 했던 경찰서에 있다며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학교 측 책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죠. 이런 태도에 화가 난 로렌의 부모는 1년 후인 2019년 이런 대학의 무책임한 태도에 약 56 밀리언, 한화 720억 달러 소송을 학교 측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의도에 대해 로렌의 부모는 유타 대학과 유타주 사회 전체의 학생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의 소송이라고 직접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여론의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된 유타 대학은 마침내 2020년 10월 22일 처음으로 유타대 총장 루스 와킨스는 유타 대학교의 과실과 학교 시스템 결점을 인정, 로렌의 부모와 약 170억 원으로 소송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한 170억 원의 승소 금액 전부를 로렌의 부모는 미국 전주에 있는 대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그리고 로렌과 같은 대학 육상운동 선수들을 위한 로렌 맥클러스키 재단을 만들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도 유타 대학교는 대부분의 과실은 캠퍼스 경찰국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는 축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2월 달에도 지팡 덩이라는 중국 유학생이 유타 대학 캠퍼스 내 남자친구의 폭력과 불법적인 약물 투여로 인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미 언론은 유타 대학에 갖고 있는 학생보호 시스템에 대해 로렌의 사건과 합해서 날선 비판과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녀가 도와달라는 여러 번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한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작동했었더라면 그녀는 지금 현재 그녀가 그렇게 좋아했던 필드 위를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To break promises, I don't wanna hurt you, but I need to breathe. At the end of it all, you're still my best friend. Bu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I need to releas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We are covering breaking news out of Allen, Texas. A shooting at an outlet mall shortly outside, small distance outside of Dallas, Texas. At this point, law enforcement says the shooter is dead. They believe he was acting alone. They also say that 9 victims have been transported to local medical facilities. In a very direct way, we have a voice, literally, absolutely. And I tried to call 911 and the line was busy. How the does that happen? Yes, Megan, and we have a much better idea this morning of who this shooter was, possible motivations, as well as his life before carrying out this attack. Texas DPS did identify the shooter as 33-year-old Marisa Garcia yesterday. A search warrant says that several officers found handguns, long guns, and ammo inside the Dodge Charger that he drove here to the outlet mall.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Not quite what you're expecting, huh? Well, that's the video. See ya. 이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모든 소문과 추측들을 배제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지금은 폐쇄된 범인 마우리시오의 SNS 전 페이지와 영상들을 입수해서 분석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기록들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 모닝신문의 클레어 벌로 기자, 최호준 기자의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직접 찍은 여러 영상들과 함께 이 사건의 종합적인 비하인드와 분석을 해주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985년) 한국에서 태어난 조규성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미국 매사추세츠로 이민 오게 된다. 그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에도 자신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종종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여러 이민 1세대 이민자들처럼 그의 부모님들도 한국의 좋은 직장과 대우를 버리고 그의 교육과 행복만을 위해 미국으로 와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그의 부모님들의 큰 사랑으로 바르게 자란 규성은 2007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정치과학을 전공,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처럼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들의 권리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이민법 변호사가 되기를 꿈꾼다. 그의 성격은 언제나 화통하고 정직하며 어느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항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던 변호사였다. 1987년 한국에서 태어난 강신의 영어 이름 신디는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민 오게 되고 그녀 역시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고 성장한다. 그녀에게는 휴스턴에서 어릴 적부터 다녔던 한인교회에서 만난 2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제니퍼와 다이애나였다. 그들은 서로 유스그룹 찬양팀, 여름 성경학교의 스태프들로 참여하면서 우정을 다졌고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인 학생들이었다.
그중 신디의 절친 제니퍼의 인터뷰에는 신디의 성격이 얼마나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언급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신자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신디였고 그녀는 항상 모르는 타인에게도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간은 샤이한 성격으로 대중 앞에 먼저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하는 교회 행사에는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나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했다. 1989년 10월 24일 텍사스 달라스 출신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형편이 좋지 못한 멕시코 이민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그의 부모님들은 멕시코 이민자 1세대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스페인어만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들은 이혼해 그는 친모 밑에서만 자랐으며 그가 성인이 된 후 그의 친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그리고 친모, 계부, 마우리시오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된다. 그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양육은 온전치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를 키우려 했지만 생계를 이유로 그를 어릴 적부터 방해하다시피 하며 키운다. 고등학교까지 그는 항상 부끄러움이 많고 여자친구들에게는 말을 걸기 어려워하는 약간은 소극적인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말썽을 피우거나 소란을 내는 학생은 아니었고 언제나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친구들의 기억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우리시오는 항상 동경해왔던 남성다운 군인이 되고 싶었고 가난한 형편에 대학을 나올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마우리시오는 2008년 6월의 어느 날 미군으로 현역 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그가 군 훈련소로 들어가기 직전 그를 테스트했던 군 장교는 그의 정신검정에서 약간은 이상한 결과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의 군 합격은 행정적 조치로서의 무효화가 된다. 이때의 일은 NICS에 등록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무효화는 그의 범죄로 인한 징벌적 해고가 아닌 행정적 조치에 불과했기에 NICS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로 NICS는 미국인들이 총기를 구매할 때 그들의 신상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범죄 신상조회 시스템이다. 추후에 이 점이 그가 이 사건에 사용된 AR-15 반자동 소총을 얻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 마우리시오는 그 대신 한 경호업체의 경비원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2009년 텍사스 대학을 졸업한 신디는 평소 동경해왔던 치과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치과대학으로 입학하게 된다. 2010년 규성은 플로리다에 있는 아베마리아 로스쿨을 졸업, 드디어 그가 꿈꾸던 이민법 변호사가 된다. 2013년 신디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2014년부터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되고 본격적인 치과의사의 길을 걷기 전 여행 갔던 동부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교회에서 규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연애 2년 만인 2016년 5월 1일 규성과 신디는 매사추세츠 퀸스에서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텍사스에서 자라온 신디를 위해 규성은 보스턴에서 텍사스 달라스로 이주, 그곳에서 정착,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마우리시오는 2015년 루이즈 프로텍션이라는 경호업체에서 1년간 파트타임 보안경비원으로 일하게 되고 2016년에는 Verify Response 보안회사에서 다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지나 그는 회사와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미상의 이유로 그는 2017년 그 보안회사에서 해고당한다. 그리고 다시 해고당한 직후 2017년 직후부터 스테이트와이드 패트롤 경비업체에서 다시 계약직 보안경비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2017년 5월 규성과 신디의 사랑스러운 첫째 아들 윌리엄이 태어난다. 그리고 3년 후인 2020년 그들의 둘째 아들 제임스가 또 태어나게 된다. 2020년 5월 1일 2020년의 어느 날 마우리시오는 러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느 한 SNS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그때부터 약 100페이지가 넘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념과 분노, 상상들을 일기 형식의 글로 써내려가고 영상으로 남긴다. 그의 글들은 주로 자신이 보안요원 일을 하며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들과 자신이 즐겨하던 영상과 헤비메탈 음악들, 자신이 아끼던 총들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력감과 우울, 자기 혐오, 자기 인종, 히스패닉계들에 대한 혐오, 아시안들, 유태인, 흑인 혐오, 종국에는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여러 어두운 글들을 써내려간다. 2022년 9월 무렵
여러 해 동안 임신과 육아를 위해 휴직했던 치과의사 일을 다시 시작한 신디. 그녀는 집 근처 텍사스 맥키니에 위치한 CK 덴탈시티라는 병원에 고용되어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규성 역시 집 근처 리차드슨에 위치한 포터 레갈 그룹이라는 로펌에서 특히 한국 이민자들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권리 증진과 신장을 위해 이민법 변호사로서의 일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3개월 후 2022년 12월 16일 신의 영어 이름 신디는 그녀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시하는데 그 사진에는 듬직한 남편, 두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그녀 자신의 행복에 넘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2023년 4월 어느 날 마우리시오는 본가에서 차로 약 20분 떨어진 버젯 스윗이라는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3년 5월 5일 마우리시오는 자신의 SNS에 한 문장을 써서 게시한다. 2023년 5월 6일 텍사스 엘렌에 위치한 한 쇼핑몰. 며칠 전에 생일이었던 아들 윌리엄과 곧 다가올 둘째 제임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구입했던 옷의 사이즈 문제로 그 옷을 리턴하기 위해 텍사스 엘렌에 위치한 H&M 몰로 향하는 규성과 신디 가족들. 오후 2시 16분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캡처 사진을 올리는 마우리시오. 그것은 엘렌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 체크되어 있었던 구글맵 기록이었다. 오후 2시 36분 H&M몰에서 옷을 환불하고 나오는 규성과 신디 가족. 둘째 아들 3세 제임스는 아빠 손을, 첫째 아들 6세 윌리엄은 엄마 손을 잡고 몰을 나오게 된다. 갑자기 몰 입구 쪽에 있는 파킹 대로변에서 회색 다찌 승용차 한 대에서 문이 열린다. AR-15 반자동 손총을 들고 차에서 내린 마우리시오는 그 순간 마주오던 차로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다시 마주보고 있던 몰에서 나와 걷고 있던 규성과 신디 가족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엄마 신디는 윌리엄을 자신의 두 팔과 몸으로 힘껏 안고 쓰러진다. 약 2분간의 총격을 끝으로 그 순간 몰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의 총에 맞고 쇼핑몰 입구 앞에서 사살된 마우리시오. 그의 몸에는 그가 평소에 자신 SNS에 자주 업로드했던 탄창 조끼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의 차에는 AR-15 말고도 다른 3개의 총이 더 발견된다. 마우리시오의 이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허망한 총기 난사로 인해 총 자신을 포함 9명의 사망자들은 나왔고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2023년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268건의 대량 총기 사건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베스트 11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더불어 그 11건의 사건 중 5건은 모두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마우리시오의 피해자 중에는 올해 10살인 미래의 교사를 꿈꾸던 언니 다니엘라와 미래의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8살 동생인 소피아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 있던 엄마 이다는 마우리시오의 총알에 먼저 쓰러지는데 이다는 두 딸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감싸 안았지만 역부족. 두 딸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 엄마 이다는 다리와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당한다. 그리고 엘렌몰에서 처음 총격에 맞은 사람은 바로 보험회사 에이전트로 일하는 48세의 얼빈이었는데 그는 차 안에서 마우리시오의 총에 총 3발, 2발은 어깨에, 1발은 가슴에 맞는다. 총에 맞은 직후 차 안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한 얼빈은 근처에 있던 올해 23살 보안요원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크리스찬은 얼빈을 부축, 그를 의자에 앉히고 오히려 몇 초 후에 경비원이었던 크리스찬 본인이 마우리시오의 총을 맞고 쓰러진다. 추후 그는 9명의 사망자 중 1명이 되었다. 얼빈이 맞은 그 3발의 총알은 기적적으로 모두 1인치 차이로 몸속 동맥을 비껴가고 따라서 얼빈은 생존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32살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정치적 망명을 했던 엘리오 역시 그의 총에 사망했다. 올해 26세였던 인도에서 온 아이샤와라 타티콘다는 토목공학 기사, 즉 시빌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엘리트 여성이었다. 그녀는 5월 18일에 있을 그녀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생일날 입을 옷을 쇼핑하는 중이었고 그녀 역시 마우리시오의 피해자 중 1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규성과 신디 가족들 역시 그의 총알에 쓰러졌는데 오로지 딱 1명, 첫째 아들 올해 6세였던 윌리엄만이 생존한다. 그의 생존은 엄마 신디가 사망하기 직전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고 보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아이러니하게도 마우리시오의 부모님처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던 사람,
변호사 조규성. 오히려 마우리시오는 그런 아시아인이었던 규성의 가족에게 어리석고 악랄한 총대를 들이대 살해한 것이다. 규성과 신디가 결혼한 지 딱 7년째 되던 해였다. 이 참극이 터지자마자 사건 당일 또다시 재현된 이 대형 총기 난사로 인해 충격에 빠진 미국 전역은 초반부터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일부 극우를 옹호하고 따르는 셀럽들과 유명인들 중 미국의 유명한 음모론자로 알려진 팀플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사건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분명 흑인일 것이다. 불법 체류자일 것이다. 전과가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 갱 단원 중 한 명일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추후에 밝혀진 이 사건의 범인 마우리시오는 우리가 직접 확인했듯이 그는 흑인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도 아닌 전과가 있는 갱단의 멤버도 아니었다. 그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히스패닉계 미국인이었고 전과는 전무했으며 갱단의 멤버에 속해본 이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사건 직후 텍사스 주지사 공화당원인 에봇은 다시 미디어에 나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와 묵념을 하겠다며 조속한 사건 진상 규명에 힘을 쓰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덧붙여 그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인터뷰를 끝맺는다. 하지만 정작 총에 대한 규제의 메시지는 들을 수 없었다. 그가 이번과 같은 메시지를 낸 것만 최근 1년간 5번이 넘었다. And Governor Abbott's response. Wait, you know what? Don't let my face say anything. Look at the clip. We've seen an increased number of shootings in states with easy gun laws as well as states with very strict gun laws.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amount of anger and violence that's taking place in America. And what Texas is doing in a big-time way, we are working to address that anger and violence by going to its root cause, which is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behind it. So I want to make something unequivocally clear. There is a disconnect between what the American public wants to see on gun safety and what elected officials in Washington and states want to see. So this is a Fox News poll, not a liberal outlet, a Fox News poll. 87% of Americans support background checks for guns. 81% support raising the minimum age to get a firearm to 21. 80% support red flag laws, mental health checks to buy a gun. 77% a 30-day waiting period. The list goes on. I'm a legal gunner, or my husband is. Most of my friends are legal gun owners, and all of us are horrified when we see guns get into the hands of people wishing to commit crimes, and we want to do more. And I would be willing to jump through more hoops to be able to legally own a gun, to stop having kids and innocent people be massacred. D.C. is disconnected from it. Republicans in D.C. are disconnected from it, and they've got to act. That's right, and I'm glad. 그리고 미국 전역은 사망자들을 위한 추도 행사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규성과 신디 가족들을 위한 애도 역시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규성의 어릴 적 친구였던 한 여성의 도움으로 생존자 아이 윌리엄을 위한 미국 전역 모금 행사까지 진행되는데 일주일 만에 약 2밀리언, 하나로 약 28억 원의 기부와 성원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 왜 어째서 마우리시오는 이런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일까?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제가 이 사건의 모든 자료들을 취합, 분석하면서 도출되었던 개인적 견해와 사건 본질에 향한 범인 마우리시오의 비하인드 자료들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그의 머릿속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그가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일기 형식의 여러 장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빼곡하고 잡다한 생각들, 약간의 편집증적이고 강박증 같은 성격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 관람했던 영화 이야기, 자신이 좋아하는 헤비메탈 음악 이야기, 자신이 실생활 속에서 만났던 속으로만 짝사랑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겉으로는 표출할 수 없었던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살인정권과 히틀러에 대한 그들을 합리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갈망을 써놓았습니다. 특히 주이시, 유대인에 대한 증오, 흑인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슬림에 대한 비난 역시 그의 일기의 주요 이슈였고, 그는 특히 동아시아, 중국인들이나 남아시아인, 인도인들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써놓았는데 아시아 남성들은 모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여성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며 따라서 미국 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중국인과 인도인들은 미국의 침략자들이며
코비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기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써놓기도 합니다. The M183 or the M1, forgot what they call it. M1 something. Okay. Okay, I think it was the M193. Yeah. Okay, next up is the 62 grain. Dinner time, Whiskey. You gotta eat your dinner if you want to stay healthy. No, not with your hands, Whiskey. Eat from the bowl. Good girl. Steve, are you controlling the lights? No? Hey, can I take... Huh?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증오도 표출했는데 자기 자신을 항상 백인이 되고 싶어하는 라틴계 루저라고 명칭합니다. 실제로 멕시코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마우리시오는 히스패닉계로서 자신들은 항상 여성에게 인기가 없고 따라서 매우 외로운 감정이 드는 자신이 루저처럼 생각된다라며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로움은 여성들의 탓이며 내가 백인이라면 여성들이 자신을 택했을 것이라며 백인이고 싶다라는 갈망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한 일화로 그는 피자 가게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이 마우리시오 자신이 시킨 피자를 픽업할 때 그녀가 자신이 알려준 미국식 이름 에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이 피자 값을 지불할 때 건네준 크레딧 카드에 나와 있는 자신의 히스패닉계 본명 마우리시오로 불렀다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는 말과 욕을 써놓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그가 뿌리 깊은 자신의 히스패닉계 인종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 중에는 여성의 본질은 매우 교활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들 성행위에 이용하고 항상 남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신들의 재정에 도움을 얻는 족속이라며 여성 혐오에 대한 글을 써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영상과 사진, 글을 분석한 UPD가 살펴본 그는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오로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허망하게 사람들을 죽인 무서운 살인자의 모습과는 어딘가 살짝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How's it going? So today I'm gonna be giving a tour of my apartment. Alright, we're gonna start at the door. And should I go left or right? Okay, I'll go right. So I got this poster of Pablo Escobar. And I got this poster. Okay, I rarely use the couch. I mainly just sit down, tie my shoes, and then, or I use it like as a piece of furniture to put like the sweater, some paper. It's just like, from then on, I haven't been cooking. Boiling water, that's all I do. All I cooking ramen on the stove. And everything else, toaster oven, microwave. I sometimes use the microwave. Not really. We got the juicer. We got the can opener. And I need to go grocery shopping. I'm almost out of food. Or I'm running out of food.
Yep, just a bathroom. This bathroom, as compared to the other one I had, there's only one towel rack. There's no cabinets. A little trash can. Dude, I need to take that. One of my favorite movies, Sucker Punch. Dude, there's 2 light switches, dim, and then the real bright one, and I don't know. This Mother Mary portrait. When I first bought this, I thought it was like a frame to hang on the wall, but then when I took the packaging off, it had like it was more of a photo display thingy. It had that little stand in the back, and these are all where I paid my rent and got my laundry card refilled and all that crap. These are the notices that they keep giving me for the bug inspect, no, the pest control, and for the checking the fire alarms, dude. Okay, I'm gonna see and look, dude. I never open the blinds just because people can walk by and see me. Like, if I lived at the very end, maybe I would open them. I don't know, dude, but. Okay, let's see. There's a map right here. Okay, I'm right here. And then, dude, when you look out the window, you can see. You can't see. Well, there was a tree. It used to be bare, but now. Okay, I'm gonna look out the window real quick. I got some more Five Nights at Freddy's plushies. And this is why I don't open the window. People can walk by and see me, and I don't want that. Okay, I'm gonna go in the bedroom now. Okay, there's no light, so I'm gonna have to turn the lamp on. Close that right now. Okay, this is where, this is all the drawers and got my boxers in this one. I kind of don't feel like opening them. I'm really digging that poster, dude. I wanted to buy, they had an even bigger one like that, but I ran out of space. So I just bought like the second biggest one they had. Okay, that's the video. See ya. 모든 인간에게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그도 여러 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는 실제 생활 속에서 거친 말투와 행동을 타인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항상 웃으며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지기도 했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모두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여성들이 나와 악당인 남성들을 오히려 물리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으로 일할 때 다친 상처로 찾은 병원에서 만난 아이브스라는 여성에 대한 일화를 글로 적으며, 그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자신은 매우 기뻤으며, 자신이 그 병원의 3번째 방문이었을 때 오랜만에 방문한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 여성에 대한 고마움을 비치기도 합니다. 물론 글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미국의 메인스트림인 백인 문화에 대한 열망, 특히 헤비메탈 그룹에 대한 찬양을 내비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과 인도인들에 대한 혐오를 많은 부분 글로 적어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 특히 나치즘에 대한 심취는 최근 2-3년 내로 빠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그 모든 나치주의 타투들 모두 불과 약 1년 전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2-3년 전에 마우리시오는 이런 RWDS 같은 신우익 나치 그룹에 심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릴 적부터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어떤 거대한 인종적 청소를 주장하는 신나치를 신봉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무엇인가를 따르고 행동한다면 자신이 세상에 대한 복수도 행하고 타인에게 관심도 받을 수 있는 그릇된 판단착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설득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단지 평생에 걸쳐 사람들과의 관계 지속에 있어서 서투름이 많았던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자신이 동경하던 여성들에 대한 감정들이 자신이 살아오며 겪었던 여러 일련의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한 사건들의 연속들로 상처가 되어 오히려 증오와 혐오에 대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러 메모 강박증과 여러 해 지속되었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그는 오래전부터 자살에 대한 열망을 조금씩 비춘 글들을 쓰거나 그에 따른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는 매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SNS에 약 3-4명의 사람들만이 찾아와 자신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자신의 정신적 특수성으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에 대한 감정들을 우울과 분노들로 치환해서 쌓아온 인셀, 즉 다시 말해 모태솔로이자 성적인 이성의 필요성만을 갈구했던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 갈구했던 외톨이는 어느 날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반자동 소총 한 정을 들고 나가 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차에서 내려 총을 쏜 지 약 2분 만에 쇼핑몰 입구에서 몰에 상주하고 있던 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됩니다. 아니, 사살로 위장한 그만의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우리시오, 그가 이 사건 전에 총기 규제와 미국의 제대로 된 정신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주는 백그라운드 체크 NICS가 잘 작동해 AR-15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저 역시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적극적 찬성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작금의 대량 총기 난사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기 규제에 대한 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큽니다. 이 미국의 총기 규제는 여야 따질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총기 규제 하나만으로만 이런 괴물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어디선가 그는 일명 suicide by cops, 자살의 한 형태로 경찰에게 총을 맞아 사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자살 사건을 어디선가는 꼭 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혀 해소해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을 파헤치고 분석할수록 저는 이런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한 국가의 사회 안전망의 붕괴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마우리시오의 가족이나 지자체가 그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 정신감정을 실행하고 그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 중 일부라도 제대로 들어주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비극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역사와 비극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그의 악랄하고 잔악한 판단이 실행되기 이전에 냉철한 판단으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로 변한 건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노력을 보였다면 여러 시공간을 넘어 어느 한순간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아름답게 장식될 여러 인생들이 이런 식의 최후를 맞는 것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넘어 개인적으로나 너무 슬픈 애도감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My name is Brandy and I've lived here my whole life. I haven't been able to stop crying, and it's just to think of these little kids that will no longer get to live out their life, or the ones that do and don't get to have their parents anymore. It just breaks every piece of my heart apart.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